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뒤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이 떠난 대만 해협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인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이나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대구의 수온주는 한낮에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아침을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오늘은 문을 또 어떻게 열까 출근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 6시 55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의 수고가 더 빛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다짐과 함께 신진 기자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 해협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폭염 때문에 원전이 멈출 위기에 처한 유럽과 학교 내 모의 총격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소식 이도성 기자는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프로야구 키움의 안우진이 SSG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1위 SSG 타선을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 앞장섰는데요. 지난 6월 양현종에 이어 김광현까지 프로야구 양대 산맥을 모두 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이 특히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도 함께 분석합니다. 8월 4일 목요일의 아침엔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에 판문점에도 갈 계획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이재승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태운 전용기가 어젯밤 9시 26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방문을 마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양자회담 뒤에는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데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안보와 경제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의 여파를 우리 정부가 맡게 되면서 북핵 대응, 사드 배치 문제는 물론 치포 동맹으로 불리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까지 여러 대외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한미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 등 미 하원 대표단은 한국에서 일정을 마친 뒤엔 오늘 저녁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떠나면서 중국이 대만의 국제회의 참여를 차단할 수 있어도 세계 지도자들의 대만 방문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펠로시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이번 대만 방문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비판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만을 매우 특별한 곳이라 언급하며 평화와 안보의 핵심 동맹국이자 민주적 통치의 표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번 대만 방문이 대만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반대로 세계보건기구 등 글로벌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이 대만에 방문하는 걸 그들이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We have to step up and, frankly, rally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에선 비판론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원칙은 있었지만 시기가 부적절했다며 펠로시 의원의 대만 방문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CNN은 후폭풍을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쌓여간다고 꼬집었습니다. The key question now under debate is what did Pelosi's trip actually accomplish in the long term, even further increase its coercion of Taiwan. 뉴욕타임스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교도소를 나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 출소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에 나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비서인 김 씨가 안 전 지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마치고 오늘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성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다시 정치 활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사실이 드러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과도 했지만 접대를 한 상대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골프 모임에 나가 제보자 A씨를 처음 만났고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도중 A씨의 이혼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올해 설 명절에 A씨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문자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식사도 돼지갈비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문 내역까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돼지갈비 팝니다. 소갈비도 팔아요. 좋은 와인 먹으면서 헌법재판관님한테 돼지갈비로 접대하겠습니까? 소갈비로 하겠죠?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매출 내역으로 남겨두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사나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 재판관과 A씨는 지난해 연말 인사를 메시지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이혼 재산 분할 2심에서 진 뒤 이 재판관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관은 이 문자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영진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서 어떻게 재판석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재판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출근하지 않고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 해협에는 여전히 군사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신진 기자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 사태가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아침엔 월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계선을 넘었다고요? 네, 대만 국방부가 어제 그렇게 밝힌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현재 시간 3일 중국의 군용 제트기 27대가 중국과 대만의 경계선인 대만 해협 인근, 중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했고 특히 이 중 22대는 실제로 중간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여기에 대응해서 항공 순찰대를 파견을 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이번 주 내내 이 지역에서 실탄 해상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역에 항공기와 선박 접근이 어려워져서요. 아시아나 항공도 오늘 대만 직항 운항 스케줄을 바꿨고 다른 우리 국적 항공사들도 운항 스케줄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에도 나섰는데요. 대만을 상대로 천연 모래 수출 그리고 감귤류 과일과 갈치 등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긴장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봤지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간 것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비슷해질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방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의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네. 펠로시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항상 대만의 편에 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대만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를 해서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동시에 사실상 간접적인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오히려 고립이 되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문이 또 우리나라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인 만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원전이 멈췄고 이탈리아에서는 와인 산업이 또 곤경에 처했다고요. 네, 프랑스는 최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에 시달리는데 강물의 온도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보통 원전이 주변에 강물을 끌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원자력 발전소들은 생산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고온과 가뭄으로 특산품인 이 올리브유 그리고 와인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너무 바싹 마르거나 또 포도가 너무 빨리 익어서 와인을 만들 정도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생활에도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한동안 이 총기 난사 사건, 특히 학교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좀 많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곤 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 모의 총격 훈련,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플로리다의 한 학교의 영상인데요. 빈 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총성이 울리기도 하고요. 피가 묻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이 울부짖는 장면도 연출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교관 100명이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게 아니냐, 과도한 설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not a comfortable situation for anybody. But what's scarier than these drills are having to go bury a 6 and a 7-year-old or an 8-year-old that dies. That is scary to me. These drills are amazing. Yes, they're realistic and scary, but it's needed in this community. 네, 물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는 이런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의 신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만 5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교육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13만 명 중에 97.9%가 반대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분노도 여전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일선 시도교육감들과 만났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을 밝힌 뒤 닷새 만입니다. 그나마도 다른 안건으로 예정된 회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감들은 왜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 협회장은 논의 없이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혼란만 가져오고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를 꾸려 장기간 논의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은 간담회에 불참하며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당장 돌봄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요. 졸속 행정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교육계 종사자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97.9%가 반대했고 95%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4년간 25%씩 나눠 입학시키겠다는 교육부 안에 대해서도 97.9%가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은 정리되고 기결된 겁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하고 정부는 학제 개편 TF를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워낙 반발이 거세 공론화부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김모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였다는 또 다른 정황이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장부에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가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전기사는 숨진 김모 씨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고 김모 씨가 김혜경 씨의 차량이 아닌 그 앞에 차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인 7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사용했다는 정치자금 지출 내역입니다.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총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다고 신고했는데 지급 대상자가 김모 씨로 돼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김 씨는 바로 숨진 참고인 김모 씨입니다. 이 의원 측은 숨진 김 씨가 부인 운전기사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JTBC 보도에 대해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음해와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 씨에게 배우자 차량 운전자로 월급을 준 겁니다. 만약 이 의원 측 주장대로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급 내역을 허위로 쓴 셈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JTBC는 지난주 숨진 김 씨가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모 씨 명의 집에서 살았고 김 씨 개인 카드는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 이 의원 측은 추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차량 운전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 차가 아닌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수욕장 근처에서 땅이 순식간에 5m 아래로 꺼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편의점 건물이 주저앉았고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편의점 천장부터 냉장고까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주인이 밖으로 나가고 8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대규모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6시 40분쯤. 물건을 채우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쾅 하면서 그런 소리가 계속 몇 번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저 끝쪽 부분이 저렇게 다 내려앉고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싱크홀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편의점 건물의 절반 정도가 약 5m 깊이의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까운 숙박업소 투숙객 9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엔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공사가 시작된 뒤 건물이 기울고 크고 작은 땅 꺼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수차 아우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양양군은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를 막는 한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왔던 거대 로봇 기억하시나요?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조종을 하죠. 그 모습 그대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 높이 4m, 무게가 무려 4톤에 달하는 초대형 외골격 로봇을 만든 건데요. 거대한 뼈대 안으로 사람이 탑승해 작동시키면 네 발로 성큼성큼 이동을 하거나 짐을 옮기는 등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인간의 힘을 약 50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데요.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거치면 농업과 재난 현장 등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인 좀 건네달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탁 위의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설치 미술가가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기계 장치, 루브 골드버그 머신을 활용해 만든 건데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자동으로 와인을 옮기도록 온갖 잡동사니를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혹시 게으름뱅이 전용인가요? 기나긴 여정 끝에 와인 배달에 성공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다시 걱정되는 요즘. 적어도 접촉할 필요는 없으니 유용해 보이기도 하네요. 배를 드러내고 이부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강아지. 제 집인 듯 마냥 편해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브라질의 한 노숙인 쉼터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늘었는데 대부분 외로움을 잊으려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숙인들을 돕겠다고 기껏 쉼터를 마련해도 반려동물을 떼놓을 수 없다며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운용 방향을 개편하고 동물병원 진료도 볼 수 있게 돕자 비로소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립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제주 앞바다에 120마리 정도만 살고 있는데요. 홀로 수족관에 남아서 돌고래 쇼를 해온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오늘 17년 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제주 퍼시픽 리솜 수족관 돌고래 쇼에서 묘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돌고래가 조련사 지시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물 밖으로 올라오라고 몇 번을 손저어도 꿈쩍을 않고 버팁니다. 5살 되던 2005년 제주 비양도에서 불법 포획당한 남방 큰 돌고래 비봉입니다. 이후 좁은 수조에 갇혀 살며 지난해 말까지 돌고래쇼 무대를 장식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돌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 판결로 쇼에 동원됐던 제주의 남방 큰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던 금등이와 대포 등 7마리가 모두 바다로 돌아갔지만 비봉이는 예외였습니다. 2009년 이후에 잡힌 돌고래들만 재판에 넘겼고요. 비봉이는 너무 오래전에 잡혔다는 이유로. 그렇게 잊혀졌던 비봉이도 드디어 고향인 제주 바다로 가게 됐습니다. 비봉이는 현재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류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엔 야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봉이를 위한 가두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적응 훈련을 거칩니다. CCTV 2대를 설치해 야생 돌고래들과의 접촉과 교감 과정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5단계의 훈련을 거친 후 비봉이는 GPS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가두리를 나갑니다. 1년 정도 전문가들이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비봉이는 야생의 삶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지정받지 않은 21마리 돌고래들은 아직도 수족관에 갇혀 돌고래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훌쩍 뛰는 대출금리 때문에 서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정작 은행들은 이 대출 이자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 4대 은행이 지난 2년 반 동안 임원들에게 준 성과급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명당 1억 원을 넘게 받은 셈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이 돼서 쇼핑도 많이 좀 줄인 것 같고 뭐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뭐 계절마다 왜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좀 줄여서. 안 오른 게 없는 물가에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무지출 도전기까지 나오는 상황. 그런데 시중 4대 은행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임원들에게 1,000억이 넘는 성과급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400억 원대, 올해는 5월까지 265억 원을 임원 성과급으로 풀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임원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4곳의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2.75%에서 5.33%로 거의 배가 됐고 2.5%였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71%가 됐습니다.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변동금리도 2.51%에서 4.51%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26%에서 3.72%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월부터 인상이 시작됐는데 시중은행들은 미리 반영한다며 금리를 올려왔던 걸로 보입니다. 예외 마진 영업에 의한 성과급 잔치는 금융 소비자의 주머니 돈으로 하는 것으로 과도한 성과금 지급을 자제하고 금리 감면이나 채무 조정을 확대해야. 시중은행들은 퇴직 임원의 장기 성과급이 포함돼 있거나 임원 기준이 맞지 않는 등 액수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김종민 의원 측에선 각 은행들이 제출한 임원 성과급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펠로시 의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대만의 TSMC의 회장과 만났는데요. 그 만남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펠로시 의장이 TSMC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뭐 결국 이것 때문에 대만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미국의 서열 3위입니다. 네. 그런데 서열 3위가 대만으로 갔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였었고요. 중국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과 이런 분노를 표출을 했었죠. 자, 근데 왜 굳이 대만을 갔을까?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거를 생산하는 네. 그 파운드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위탁 생산이면은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OEM처럼. 네. 그러나 반도체는 다릅니다. 그 설계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다는 그 기술력도 엄청난 것이고요. 네. 현재 대만, 특히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반도체 패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뭐 미국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또 대만에 가서도 지금 TSMC 회장과 얘기한 게 생산량을 좀 더 늘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권력을 더 세게 하고 네. 결국엔 상대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미중의 대결이고요. 이거 네. 우리가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이 패권을 휘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거세게 성장을 한 거고요. 뭐 패권 잡은 이후부터 40년대, 50년대 이후부터 미국 GDP의 거의 50% 이상, 60%를 따라잡은 나라가 중국밖에 네.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와중인데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중국이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노라고 네. 뭐 1나노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에 넣는 그 회로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로의 폭이 가늘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첨단 반도체인데 부피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14나노 밑은 이건 기술력이 꽤 돼. 근데 중국은 10나노도 뛰어넘고 7나노까지 이미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고요. 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반도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기술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네. 더 강력하게 미국은 압박하고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미국에 투자받으면 10년간 중국과는 뭐 연을 못 맺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첨단 그리고 과학 기술 이런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그렇죠. 거기에 패권. 네. 거기서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 산업에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칩4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선 이 칩4가 뭔지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패권,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요. 한 나라가 다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생태계는 뭐였느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라든가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를 잘했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대는 나라. 네. 그다음에 대만은 뭐 파운드리를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뭐 저기 보면 이제 제조 생산 이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반도체 생태계가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저 모든 것들을 자기 땅으로 미국으로 다 들어와서 너네가 하는 일을 하되 미국에서 해라. 이게 이제 반도체 패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법안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삼성전자 가고 낸시 펠로시가 TSMC 가고 그런 것도 저런 일련의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생산 근거지 중국 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동맹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못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등인데 이게 우리를 더 지금 일종의 딜레마에 빠뜨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미국은 우리랑 편먹자, 우리 팀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산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 반도체 시장입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 70%를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도 그렇죠.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제 중국이라는 저 시장 또 중국의 향후 있을 보복과 뭐 압박 이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마치 우리가 외교에서 해왔던 그런 문제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데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지금 방금 보복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만에도 중국이 이제 수출 금지 뭐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혹시 펠로시 의장이 가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사드 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제과 있잖아요. 과자주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이 대만 과자 수출을 금지를 하니까 대만 과자 못 먹으면 우리나라 과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회사들이 상한가를 쳤었던 이게 이제 중국 특유의 보복인데요. 반도체를 가지고는 보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 반도체 동맹이 강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뜬금없이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 중국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대만에 있을 때도 펠로시 의장이 본인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남겼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우리나라를 떠나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데 영향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주택시장 리스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선택하면 금리 변동이 없을 때에 비해 집값이 1년 후에는 최대 0.35%만 떨어지지만 2년 후에는 최대 1.4%까지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나온 반도체 가운데 가장 층을 많이 쌓은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지금까지의 최고층이었던 미국 마이크론의 232단을 넘는 제품을 개발한 SK하이닉스는 최고층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생산성과 데이터 전송 속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층수를 많이 쌓을수록 저장 용량이 늘어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전주는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8월 4일 목요일의 아침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